최창석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연기반의 그린 인프라 도시 전환과 공간의 실제인데요. 공간의 실제라는 제목을 빼려다가 저희 심승 국장님이 넣으라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라 잠깐 말씀드리고, 제 발표 순서는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연 기반 그린 인프라 이런 핵심어 순서로, 그다음에 도시 전환과 공간의 실제를 크게 이제 세 개를 묶어서 발표를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환경 정의 포럼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와 도시에 대한 부분을 맨 처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발표하시면서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 인지를 하셨을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도시가 인구도 많고 생산 활동도 많은데 거의 이제 일방향적인 시스템에, 그러니까 일방향적인 신진대사를 하는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 위주, 소비 위주 자본주의 경제에 적합하게 우리의 도시들이 발전해 왔다라는 거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요거 이제 그동안 인간이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활동에 의해서 콘크리트나 뭐 아스팔트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이 생산한 바이오매스보다 이제 초과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에. 즉, 인간 활동이 그만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압도하고 있다. 이런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기후변화에 의해서, 온난화에 의해서 1.5도 이하까지 저희가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합의점을 봤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 지구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다만 요새 이제 많이 얘기들을 못했던 부분들이라, 강조가 많이 덜 된 부분들이라 해수면 상승에 의한 그 염려를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해안에서의 이제 해수면 상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 자료고요. 이 부분은 이제 IPCC RCP 8.5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2010년에 이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안을 위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저쪽 보시면 이게 인천공항과 서울 김포 이론 쪽, 그 다음에 새만금 쪽, 남해안과 서해안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얼마 전에 나왔던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 상하이, 어저께도 이제 KBS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중국 상하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했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영향, 뭐 아시다시피 중국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상하이가 그만큼 여기 색깔이 진할수록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보시면 한 397억 정도 달러 정도의 영향을, 이렇게 지금 2019년의 구매력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하이가 이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 그러면 바로 이제 오른쪽 서해를 건너서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 서해안도 그만큼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도시 소멸,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이제 대개의 경우는 도시로 몰려들고,
메가시티가 많이 이제 앞으로 더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 측면과 또 다른 그 반대 측면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멸이 되고 있고, 지방들은. 그 다음에 대도시권도 빈집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린 인프라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대응 측면에서도 자연에 기반한 그린 인프라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도시, 기존의 도시, 지방이든 대도시든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빈집이 늘어나고 하는 측면에서의 기존 인프라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서 이 고령화와 도시 소멸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참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 주요 기후위기 피해 사례는 이제 작년에 대표적으로 54일 동안 장마같이 진행이 돼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폭염에 의한 부분, 그 다음에 고온에 의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고온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이제 그 고령화 부분에 대한 그 데이터하고 이제 연결이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가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저희 발표의 제목이 자연 기반의 그 그린 인프라 도시 전환과 공간의 실천인데,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 자연 기반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시설 중심이고 단일한 기능 위주의 인프라 내지는 뭐 도시에 대한 접근을 했고, 공급자 중심의 대규모 시설 위주로 갔었고, 그만큼 집중적이고 자연 물질, 에너지 등에 대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없었다. 그러면은 자연 기반 해법의 그린 인프라가 지금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출발점은 예전에 대한 회색 인프라에 대한 반성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뭐 자연 중심, 다기능성, 그 다음에 수요자 위주의, 이용자 위주의 소규모 분산형, 그 다음에 통합적이고 순환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우리 삶의 기반 시스템으로서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연 기반 베이스에서의 자연 기반에서의 그린 인프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도시 기반 시설의 계획 설계가 탄소 시대를 대표하는 시스템이다. 즉 성장과 발전 철학에 기반한 시스템이고, 거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그 성장과 개발, 발전에 대한 철학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왔던 어떤 시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그 한번 되돌아보고 좀 회복의 시대로 좀 그 시각을 바꾸고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성, 순환성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자 위주, 대규모, 집중형 과 반대되는 그 자리에서의 시민 주체성과 시민 주도성 측면에서의 인프라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 기반 해법은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자연 특성과 그 과정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 영역에 반영을 해서 작동되도록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고 지원되는 비용 효율적 해법으로 환경사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탄력성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에서 얘기하는 자연기반 해법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클레이 한국 사무소에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국하고 이제 EU 협력 사업인데 지속 가능한 도시 자연의 답이 있다. 여기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뭐 자연 기반 해법과 뭐 그린 인프라, 자연 기반 해법과 지방 그 기초 자치단체 이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이에서 얘기하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위의 자연 기반 해법과 대동소이한데요. 자연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의 사회적 재난과 이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생태계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유효한 방법론으로 자연 기반 해법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하다. 주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에서 많이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린 인프라 자연 기반 해법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 인프라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린 인프라는 이게 미국에서는 그 빗물 순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위주로 이제 그린 인프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용량 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요새는 미국에서도 그 미국 청정수법 클린 워터 액트 여기에서도 그린 인프라를 빗물을 저류 침투 증발산시키기 위해서 토양이나 투수성 포장, 지표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이나 식재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빗물 순환, 자연적인 순환에 이제 초점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해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나온 그린 인프라를 보니까 거기에서 그린 인프라는 이제 보호지역 산림, 그 다음에 옥상 정원, 도시농업 공간, 녹지축, 녹도, 가로수 등 자연, 반자연, 인공의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시는 그린 인프라 그 표현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던 것 같고 다기능성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린 인프라는 그 탈탄소 시대의 물질 에너지가 자연 기반에 의해서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즉 이제 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녹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와 물질들이 순환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좀 구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 그레이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그 반성적 의미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상원에서 소규모 분산형 다기능성을 가지고 시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인프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OECD에서도 이제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도 그린 인프라에 대한 녹색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접근은 녹지 공간에 대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민은 필요한데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그린 인프라가 이제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회색 인프라가 이미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일 기능만 제공을 했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여기 이제 저희 이동일 박사님이 정리하셨던 자료인데 여기 보니까 많이 깨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자연 및 준자연이 주는 생활지원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주셨었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기존의 회색 인프라를 발전적으로 그린 인프라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면 시민이 좀 주체가 되는 인프라가 되고 시민이 도로를 깔아서 도로를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에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관리,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이익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너지 자원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저희가 물은 단순한 수자원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에너지고 에너지 생산도 가능하고 에너지 소비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도시농업, 식량과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환식 수막 재배라든지 경축 농법에 대한 그래서 잠시 이제 적었는데 이것은 꼭 농촌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순환식 수막 재배라든지 그 저에너지에 하수 처리수를 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경축 순환 농법 그러니까 질소인이 하수에 있는데 그 질소인에 대한 부분들을 경축 순환 농법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죄송합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자연정화를 이용해서 무소독할 수 있는 상수 공급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 쪽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환경 정의의 연구소, 그 다음에 그 그린 인프라에서 인프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우리 박형 활동가님도 계시지만 도시 그린 인프라가 생긴다면,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탈탄소대 그린 인프라, 그린 뉴딜까지 이 외에도 여러 내부 세미나도 거쳤고, 저희 그린 인프라위원회 이제 뭐 물 하시는 분, 뭐 건축, 조경, 영상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오늘 제 발표 제목이 자연 기반의 그린 인프라에 의한 도시 전환과 공간의 실제인데, 예전에 여기 이 포스터, 첫 번째 포스터, 두 번째 포스터, 세 번째 포스터 보면 제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비판적으로 보면 발전이 없었다는 얘기고, 좀 긍정적으로 보면 한 가지 주제에 이제 집중해서 고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승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능하면 발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를 좀 다지고 나중에 이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그린 인프라에 대한 용어가 요새 이제 옆에 우리 박종승 박사님도 계신데요. 그린 인프라 연구센터장이신데 토론 오신 이제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박종승 박사님. 얼마 전에 보니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그린 인프라에 관련된 정책 연구 용역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도시 녹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ION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즉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서 경쟁력을 갖춘 녹색 산업으로 성장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디지털 기술은 좋은데 이 순환성, 자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과 ICT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우리에게 대응하는 측면으로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린 인프라 전략 수립 용역이라는 걸 또 냈더라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업 방식을 점검해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좀 도출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린 인프라가 정말 녹색을 지향하고 순환성을 지향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린 인프라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한번
그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재생이 요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도시재생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물질, 자원, 에너지 순환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부재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재생이 조금 더 새롭게 도시재생에 대한 접근과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건물 중심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이제 좀 보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스톡홀름에 이제 한마르비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조그만 도시를 보면 처음 계획했었을 때부터 공급자 위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물회사라든지, 뭐 이제 환경보건당국이라든지 여러 이제 파트너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새로운 생활 공간을 형성할까 하는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종합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 에너지, 자원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한 구역 내에서, 이 스톡홀름이라는 구역 내에서 순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방향적으로 외부에서 자원, 에너지를 들어와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환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끔 물 자립률에 대한 얘기하지만, 에너지 자립률이라든지 순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이 그린 인프라를 얘기할 때, 도시 법제도화 시킬 때 같이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톡홀름 한마르비 모델이 물, 에너지, 폐기물 연계 모델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수 처리수에서 열을 이용해서 지역 난방에 활용하고요. 그게 가끔 저희도 나라도 합니다. 이제 잠실 제2 롯데월드에서도 그랬고.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구역 전체에서 아예 이제 그렇게 들어가자 하는 것이고요. 다만 단점은 소셜 믹스가 좀 미흡하고, 그 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다.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발표 드렸다시피 뭐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탄소 배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물순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빗물순환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청주, 오창하고 전주 소곡에서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수질 개선부터 경관 개선, 공기질,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은 이제 베를린의 포츠다머 플라츠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들은 시애틀 하이포인트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오레곤은 포틀랜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이 이제 텍사스 휴스턴의 거리인데, 여기서 부분들은 이제 홍수, 그 다음에 도시 생태, 그 다음에 수질, 열섬, 그리고 이제 경관,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에 구현을 했다. 그렇게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폐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화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고요. 세종에 있는 국가 스마트 시범 도시고, 그 다음에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는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인데, 여기서 보면 그린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도시 재생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나마 그래도 나온 정책이라 그러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정책이 스마트 그린 도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재생 뉴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 정책보다 여기에 이제 녹색이 들어가면서 순환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주체성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정책적 기반 위에서 이런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정책 제도 측면, 법제도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뉴욕 허드슨 강에 그 아까 해수면 상승에 대한 위험을 말씀드렸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해수면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그 연안에 이제 제방이나 볼을 많이 쌓거나 그 다음에 이제 차단벽을 높이거나 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될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 근데 이게 이제 시민과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접근을 한 거였대요. 이제 뉴욕은 허드슨 강에 10억 마리 굴을 암초를 이유로 살도록 해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천연 방파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은 또 하나 이제 그 불투수면 10%를 줄이는, 불투수면에서 배출되는 유출량을 2030년까지 10%를 줄이겠다라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빗물 순환에 의해서. 또 여기 아래 그림은 이제 그 파고가 넘었을 때의 자연적인 방법으로서 마하시를 이용해서, 맹그로브 숲 같은 마하시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제 그 파고에 의한 피해를 막아보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2015년에 해수부의 제3차 연안 기본조사에 따르면 전국 인구의 약 한 27%, 한 30% 가까운 인구가 연안에 살고 있고, 미국은 인구의 50%가 연안 카운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좀 필요하겠다. 이 부분은 워싱턴 DC에 있는 사례인데요. 원래 워싱턴 DC가 함유식 광고의 오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종종 대심도 터널에 대한 그 추억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다가 크게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그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함유식 광고에서 넘치는 물들을 그쪽으로 빼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워싱턴 DC에서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말고 여기 그 녹색이 보이실 거예요. 워싱턴 DC 스토머러 플래닝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린 인프라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린 인프라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린 인프라는 빗물의 자연적인 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지점에서 저류 침투 증발산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에 대규모 그 터널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축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절약을 시키고 그 터널 폭도 이제 건설하는데 비용도 절약시키고, 이렇게 그린 인프라를 하면서 그 상태와 경관, 그 다음에 지역 주민에 참여하는 효과까지 봤다. 저는 이게 이제 그린 인프라적 측면에서의 고민을 저희가 한번 교훈으로 삼아야 될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린 인프라를 가진 도시 전환은 이게 시민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관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조성해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의 자연개발의 그린 인프라의 전환에 대한 고민들이 한층 더 있어야 되겠다. 건물 단위 접근이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례로 이 포럼을 할 때에 얘기 나왔던 얘기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였었는데,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크게 개발을 하든 아니면 지방에서 크게 개발을 하든 적게 개발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순환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여전히 부재합니다. 도로 하시는 분은 도로, 그 다음에 물 하시는 분은 물, 하천하시면 하천대로, 그 다음에 조경하시면 조경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요새 얘기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얘기되는 기후위기 영향평가에 자연기반 그린 인프라에 대한 그 개념이나 고민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연 기반 그린 인프라는 우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소멸되고 이런저런 사회 그 변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우리가 한번 제안할 만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는 성장 개발이 아니라 꾸준히 회복이 되는 회복을 전제로 한 그 도시 전환과 관리와 참여가 자연 기반의 그린 인프라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도넛 경제학에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개발해 왔던 게 자연에서 그만큼 많이 가져와서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다가 요새 온난화 기후위기 이런 측면에서 자연의 반격을 받고 있다. 즉 저희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에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서로의 존중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이컬러지컬 스니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한계를 파악을 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자연 기반의 그린 인프라가 저희의 하나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